나는 러시아 마피아가 지배하는 교도소에서 2년을 살았던 탈북민이야. 그곳이 북한에서 살았던 30년보다 행복했는데 북한에서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018년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북한 청진에서 오징어잡이 배에 올랐어. 짙은 안개 속에서 조업하던 중 거대한 군함의 엔진 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다가왔어. 선장이 급히 도주를 시도했지만 러시아 군함에서 출동한 보트가 순식간에 접근했어. 건장한 체격의 군인들이 곤봉을 들고 승선해서 우리를 제압했지.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공포였어. 이제 죽었구나 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당시 러시아는 불법 조업으로 납포된 북한 어선들을 신속히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어. 실제로 함께 납포된 다른 어선들은 대부분 3일 만에 풀려나 북한으로 돌아갔거든. 하지만 우리 배는 장기 억류를 피할 수 없었어. 결정적 이유는 삭제되지 않은 GPS 기록 때문이었어. 북한 어선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러시아 영해에 진입하기 전 GPS 기록을 삭제하는데 우리 배는 미처 그 조치를 하지 못했던 거야. 러시아 당국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된 거지. 이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내 운명을 가른 분기점이 됐어. 정식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 러시아 구치소로 이송됐어. 하산,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여러 지역을 오가며 약 6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 수감 생활 초기 나는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어.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매일 북한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 하지만 약 3개월이 지나자 생존 본능이 절망을 압도하기 시작했어. 소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 사전을 구해 매일 30개씩 단어를 암기하며 적극적으로 러시아어를 학습했지. 내 세계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러시아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이었어.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었고 난생 처음 보는 자동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었어. 심지어 TV와 냉장고까지 있었고 식사에는 소고기와 소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어.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삶보다 나은 환경 사람 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형을 선고받고 이감된 교도소는 구치소와 완전히 달랐어. 교도 간의 통제 외에 마피아와 연계된 재소자 대표가 신입을 신문하고 내부 규칙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어. 핵심은 경찰의 일을 돕지 않는다는 거였지. 다른 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과 달리 나는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 마피아 책임자가 나한테 애칭까지 지어줬는데 샤샤였어. 발음하기 어려운 김혁철 대신 부르기 쉬운 러시아 이름이었어. 교도소 생활은 예상 밖으로 괜찮았어. 체스판 같은 목공예품을 만들어 외부로 팔아 돈을 벌었어. 그 돈으로 담배를 사고 보드카를 마시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샀어. 마피아 책임자의 비호 아래 한 번도 구타당하지 않았어. 북한에서 30년간 누리지 못한 걸 러시아 교도소 2년 만에 다 경험했어. 그때가 정말 행복했지. 그렇게 2년 1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의 기쁨도 잠시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던 거야. 난 러시아 법률에 따라 외국인 구금센터로 이송됐어. 환경은 교도소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어. 음식은 형편없었고 운동이나 작업 등 최소한의 활동조차 불가능했어.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차라리 교도소를 그리워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어. 러시아 교도소에서 출소 시 지급한 교통비 1000루블 중 절반인 500루블을 북한 영사관 직원이 가로챘어. 자국민의 최소한의 생존 자금마저 착취하는 국가의 모습에 난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는 말이 딱 맞았어. 내 수중에는 8,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 그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운명을 바꿀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 열렸어. 센터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시간제로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빌렸던 거야. 난생 처음으로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을 경험했어. 처음에는 북한 관련 뉴스를 검색하던 나는 점차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가수 이승철의 노래 드라마 아이리스 같은 나만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됐어. 막연하게나마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품기 시작했어. 노래 공유 어플에서 우연히 한 한국 여성과 채팅을 시작했어. 외로운 수감 생활에 큰 위로가 됐지. 인식 체계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한 건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줄여서 이만갑이었어. 처음 방송을 접했을 때는 체제에 대한 오랜 충성심 때문에 출연진의 증언이 모두 짜고 치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청이 거듭될수록 신념이 흔들렸어. 출연자들이 사용하는 왕두사리 같은 표현은 북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단어였거든. 지역별 억양 또한 너무나 생생했어. 특히 내 고향과 가까운 청진, 무산 등 익숙한 지역 출신들이 등장하는 걸 보며 방송 내용이 조작이 아닌 진실일 수밖에 없음을 점차 확신하게 됐고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졌어. 평생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 스마트폰에 한국전쟁, 김일성, 김정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북한 체제가 숨겨온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조작된 역사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심장의 떨림을 느꼈어.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방대한 정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마음에 이제 다른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저녁 다른 배의 선장이었던 동료가 제안했어. 대한민국 영사관에 귀순 의사를 밝히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에 미친 거 아니냐며 강하게 거부했어. 하지만 동료는 말했어.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본 사실이 알려질 거야. 주모자인 너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처벌에 대한 공포가 치열하게 충돌했어. 밤새 고민하던 나는 스마트폰으로 탈북 시 북한 가족의 안위에 대해 검색했어. 이미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35,000명에 달하며 고위 정치범이 아닌 이상 남은 가족에게 직접적인 큰 해가 가지 않는다는 정보를 얻었고 북한으로 돌아가 불법 영상물 유포의 주모자로 정치범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며 차라리 한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수차례의 망설임 끝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신분과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혁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금소에 갇혀 있는데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명을 처음 제안했던 동료가 북한에 남은 자식 생각에 마음을 바꿔 통화를 가로막았어. 주도적이었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 다급히 전화를 끊어야 했어. 동료의 변심은 단순한 계획의 차질을 넘어 즉각적인 신변의 위협으로 다가왔어.
마음이 바뀐 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망명 계획을 북한 영사관에 밀고 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 나는 다시 영사관에 연락해서 망명 의사를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전달했어. 절박한 두 번째 통화가 내 운명을 결정지었어. 한국 영사관은 내 상황이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감 이후에 발생해서 직접 개입하기 복잡하다는 점을 설명했어. 대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유엔 난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민 신청을 돕겠다고 약속했어. 내 신분은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닌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로 규정됐어. 이후 한 교회 인권단체 선교사를 통해 햇반을 포함한 대량의 영지품이 도착해서 갑작스러운 물자의 풍요는 다른 북한 주민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유엔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둘러대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었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어. 결국 영지품의 출처가 한국 선교사라는 사실이 발각됐고 일부 북한 주민들은 이 사실을 북한 영사관에 고발했어. 얼마 후 북한 영사가 직접 나를 찾아왔어. 한국 가려는 얘기가 들리던데라며 오늘 땐 뒤 가족 생각 잘해야 될 거야.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위협했어. 극심한 공포를 느꼈어. 러시아에서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며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고 일주일의 시간을 번 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며 감시망에서 벗어나려 했었어. 거기에 법적 절차의 시한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어. 외국인 구금센터의 최대 수감 기간은 법적으로 약 2년이었는데 난민 신청 절차는 지연됐고 승인이 나기도 전에 구금 기간이 만료될 위기에 처했어. 그때 유엔 난민 기구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어. 러시아 법원에 김혁철 씨의 신병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어. 석방 과정은 북한 영사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극비리에 진행됐어. 석방 당일 내 방이 있던 구역의 문은 외부와의 소통을 막기 위해 완전히 봉쇄됐어. 결국 짐을 싸라는 통보를 전달받고 밤 12시가 넘은 심야 정문이 아닌 비상구를 통해 구금센터를 빠져나왔어. 밖에서 대기하던 택시에 탑승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른 택시로 갈아타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 공항으로 이동했어. 긴박한 탈출 끝에 다음날 새벽 모스크바에 도착했어. 약 5개월간 유엔이 지원하는 월세와 생활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렸어. 외출은 자제해야 했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은 자유를 만끽했어. 그리고 나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납포수감, 이념적 갈등, 그리고 생사를 건 탈출 험난한 과정을 거쳤어. 삭제하지 않은 GPS 기록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꿨고 러시아 마피아 교도소가 북한보다 인간적이었고 스마트폰 하나가 내 세계관을 무너뜨렸어. 이만갑이 진실을 보여줬고 유엔이 내 생명을 구했어. 가장 아이러니한 건 감옥이 자유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북한에서 30년간 자유인으로 살면서도 진짜 자유가 뭔지 몰랐어? 하지만 러시아 교도소 2년 동안 인간다운 삶이 뭔지 알게 됐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 거리를 걸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아무도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아. 아직도 북한에 있는 가족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지만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내가 경험한 4년간의 여정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여준 것 같아.